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으니까 정말 지난 여름 장마와 폭염에 국민 여러분 누구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9월부터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자천동에 있는 봉생기념병원의 의무 부원장님이시고 정형외과의 명의 중에 한 분이시죠. 장재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그 방송을 시작한 지는 3년 되고 지금 의료에 대해서 한 게 지금 이제 한 5, 6개월 되는데요. 너무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 우선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은 이 보는 환자가 주로 어떤 환자입니까? 지금은 그 생활 자체가 이제 노인화되고 이래서 관절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뭐 경기가 안 좋고 못 살 때는 그 약만 먹고 보통 관절통이 있어도 지냈는데 요즘은 뭐 생활 욕구랄까 나이 드신 분도 뭐 운동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인공관절 쪽을 많이 하시려고 제가 하는데 올해 의과대학 졸업한 지 이제 50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 평균 수명이 한 60살이나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수명이 이제 80 이제 초반으로 들어가니까 물론 여성들은 이제 80 중반이신데 그만큼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관절이 이 병이 많을 테고 뭐 변성도 많이 생길 테고 거기다가 이제 또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뭐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그래 됐습니다만 주로 노동 일을 많이 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실 테고 그러니까 관절이라 그러면 이제 주로 직립해서 걸어 다니니까 허리 쪽하고 이제 힙부하고 그러니까 이 고관절을 합니까? 예, 고관절. 고관절 얘기하고 무릎하고 발목하고 아무래도 이런 쪽에 질병이 많겠죠. 예. 지금 전문의 되시고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93년 보드니까 30년째입니다. 야, 오래됐다. 그동안에 미국에서도 한번 1년 이상 공부한 걸로 들었는데 어디 계셨었죠? 필라델피아에는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 토마스 제퍼슨. 원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로또만 인스티튜트라고 로또만 아시죠? 더 스파인 책 지으신 분인데 그래요. 거기가 이제 정형외과 중에서도 어덜트 리콤파트라고 스파인, 아스로플라스티, 스포츠, 푸드앤앵컬 이렇게 하는 정형외과 관절하고 척추 위주로 하는 파트. 그렇구나. 더 스파인이라는 책을 쓴 분이시니까 척추 쪽에 세계적인 명의였죠. 그러니까. 그분 인공관절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관절, 무릎, 앵클까지, 무릎, 발목까지 그렇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아주 좋은 공부해서 그때 몇 년 전입니까? 2001년도 가고 2년도에 들어왔어요. 벌써 한 20년 넘으셨네요. 뭐 그동안 물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갔지만 요즘도 그 토마스 제퍼슨하고 어떤 서로 가끔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돌아오고 그 몇 년 새에 미국 정형학교에 갔을 때는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잘 안 만나지죠. 그게 이제 저도 미국에서 의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 3사람 정도하고는 지금도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메일도 주고받고 또 미국 가면 서로 뭐 못 만나면 전화로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제가 늙어보니까 그런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친구들하고도 한번 그런 관계도 조금 맺도록 하시고 가끔 학교도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 일부러 찾아도 보고 이제 뭐 다들 이제 늙어가겠지만 지금 장 선생님도 이제 60 해갑 됐습니까? 예, 올해 해갑입니까? 야, 그러시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이 우선 무릎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어떤 수술인지 주로 무릎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인공관절 수술인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 설명드리면 환자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치아가 상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뿌리가 살아 있으면은 깎아내고 씌우고 또 하나는 뿌리까지 안 되면 임플란트를 하든 빼내고 임플란트. 예.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절 상안 부위를 따듬어 가지고 깎아내고 지탱하는 그 관절을 끼우고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재질을 넣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 연골은 이미 이제 다 낡아서 없어졌을 테니까 다 깎아내고 다 깎아내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인공 그러면 관절 연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심어주면 그게 이게 고정이 돼야 될 텐데 예.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무릎에는 옛날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 뼈가 자라 들어오는 타입하고 우리 몸에서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시멘트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갱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뼈가 자라 들어오는 타입은 무릎에서는 안 좋은 걸 해가 지금은 거의 100% 시멘트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뻑뻑한 그런 재질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열이 나면서 딱딱하게 그럼 뭐 이제 레진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요. 레진도 보면 그렇게 이제 굳어지면서 그 열이 나고 하거든요. 근데 레진은 다 잘 깨지니까 이건 그럼 뭐 완전히 거의 몇 년이나 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수명은 옛날에는 뭐 10년, 15년 했는데 요즘은 한 20년 이렇게 굉장히 재질이 좋아지고 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시 정도 그러니까 크게 노출해야 되겠네요. 많이 잘라줘야 되겠는데. 외과 의사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른데 흉터 때문에 미니멀하게 인시전을 절개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흉터보다는 시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절개를 하더라도 시야 확보를 잘하고 하는 게 갱가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절개는 사실 기왕 절개를 하는데 거기서 1cm가 절개를 더 됐는지 안 됐는지가 그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인공관절은 그러니까 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발전된 그 라파로스코피나 이런 것 갖고 하지는 못합니다. 예. 일일이 다 절개를 들어가서 봐야 된다.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걸리고. 근데 하고 난 뒤에 출혈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출혈은 주로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뼈를 깎고 씌우기 때문에 그 깎은 뼈에서 서면하듯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출혈이 저절로 멈추길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아직까지 지혈을 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다른 부작용이 없는 물질은 아직까지 없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본왁스라고 저희도 썼죠. 본왁스. 바르기도 했는데 그게 인펙션 리스크, 감염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선호를 안 합니다. 그럼 본왁스를 안 썼을 때 이제 브리딩이 출혈이 계속 되는데 그 출혈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게 한쪽만 해가지고는 문제 생긴 경우는 없었고 간혹 이게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양쪽을 한꺼번에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나중에 양쪽 하는 거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 이제 우리 한쪽을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잖아요. 그 한쪽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출혈이 그러니까 꽤 있는 걸로 아는데 특별히 수혈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까? 한 2파인트 정도 수혈하는 경우가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 다 되신 분은 아무래도 수혈을 하는 쪽으로 그게 그럼 또 하나의 문제인데 사실 수혈은 남의 피를 수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 않습니까? 환자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전해를 주는 게 아니고 RBC만 RBC만 팩셀만 주니까 크게 문제가 그렇죠. 팩셀 트랜스퓨전하는가. 면역 제제 같은 거, 면역 성분 같은 거 없으니까. 대개 수술은 가장 저는 이제 외과 의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크라이테리아인데 어떨 때 수술할 것이냐.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이제 상업화돼 가면서 이 특히 로컬이나 뭐 정예가 전문 병원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자꾸 수술을 권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이 골절 같은 것도 바로 수술을 하면은 팻 엠보리즘 같은 게 위험하니까 한 2, 3일 이렇게 그 주변에 출혈도 먹고 조금 상처가 업소부되고 난 뒤에 조금 이제 부종이 빠지고 난 뒤에 수술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 그리고 팻 엠보리즘의 위험성이 없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운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와 같이 수술이라는 게 그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정형외과 의사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좀 있습니다. 우리 뭐 보건공단이나 학회에서 하는 거는 무릎 관절염으로 따지면은 이게 그레이드가 1기에서부터 4기까지 나누는데 3기부터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수술할 수 있다. 예. 그건 어떻게 나누죠? 그거는 방사선 소견으로. 방송소견에서 그러면 관절이 셀 관절의 두께를 갖고 예, 이야기하는 딸간 정도. 다른 정도로. 근데 이 우리 구두도 이렇게 보면 구두 표면이 좀 밑창이 세월이 지나서 보면 꼭 같이 이렇게 그 닳질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자주 많이 닳는 데가 많이 닳는데 그러니까 무릎에 있는 연골도 그럴 거 아니냐. 예. 어느 부분은 많이 닳고 어느 부분은 작게 닳을 거 아니냐. 예. 그 크라이테리아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크라이테리아기보다는 보통은 100명 중에 99명은 우리 무릎 자체가 그 안쪽에 체중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닳습니다. 주로 다 안쪽에다. 예, 안쪽이 99%가. 그럼 그 닳은 양을 가지고 크라이테리아 그 정도를 정도를 보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안쪽 말고 바깥쪽은 아무리 정상적이더라도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죠. 저는 그 사진도 크라이테리아에 중요하지만은 환자 증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디스크도 그랬는데 정세가 그 사람에 따라서 적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MRI나 CT를 보면 이게 완전히 랍처돼 가지고 디스크가 파열대가 밖으로 나왔는데도 그래가지고 신경이 확 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는 의외로 통증을 덜 느낀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좀 딜레이해도 저는 뭐 된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시류가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 수술 시기나 크라이테리아를 잡는 적응증을 잡는 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조금 전반적인 추세는 좀 넓게 수술을 많이 한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금 뭐 세상이 자꾸 이제 물질적으로 가니까 뭐 그런 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 안 있겠습니까?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의료라는 것은 정말 환자 중심의 의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사는 병을 보고 치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병과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를 보고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일리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퍼슨을 보고 치료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봉생은 이제 그런 것을 늘 강조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에게도 그런 인식을 좀 잘 심어주어서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사실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체에 많은 호르몬의 변화도 가져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사는 굉장히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렇죠. 100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을 장선생님들 존경하고 있는데 장선생님께서 굉장히 그걸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고 방사선 소견만 가지고 하는 시대는 아니죠 이제는. 예, 예. 저 예후는 어떻습니까? 수술 예후는? 옛날에 비하면 이제 이 인공관절 디자인 자체도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재질도 그렇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의료보험에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병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물질 같은 거 예. 이런 것을 우리 여보에 사오면 예. 사오는 가격 그대로 환자에게 적용하지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어떤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면 되게 그 포함해야 되겠구나. 포함하면 환자들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모르겠네. 입원비까지 다 하면은 한 300, 400. 그러니까 그 일반 4인실, 5인실 기준에서 그렇겠죠. 지금은 이제 특진비가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 대학에서 받으면 2배 이상은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최소한도 그것에서 10배 정도 이상 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한 우리의 한 5배, 미국이 한 10배에서 20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 본다면 우리 국민들은 참 고마운 일이고 우리 의사들은 또 병원은 그만큼 고생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혹시 인공관절 중에서 무릎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재활 치료가 우리가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상처 치료해주고 이제 재활 치료인데, 재활 치료는 우리 딴 물리 치료하고 달리 이거는 자기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큰 인공관절 꽤 불편하거든요. 통증도 있고 그걸 참고 열심히 하면 빨리 이게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힘들어지는 거 있고, 또 뭐 우리 병원에 이제 CPM 기계라고 Continuous Passive Motion을 시킬 수 있는 CPM. 그 기계가 물리치료실하고 71병 중에 하나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누워 있으면 기계가 운동을 시켜준. 그 수술 그 다음 날부터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 나중에 필요하면 힐링병원, 봉생 힐링병원 보내가지고 재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의지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예. 용 못하면은 뭐 재활병원이라도 가서 해야 되고, 자기가 뭐 우리는 운동. 만약에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면, 제가 추측컨대 한 달 정도면 그 환자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처음에 아프면 안 움직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재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그걸 잘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잘 인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인공관절에서 무릎의 경우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병명으로 따지면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외상성 다쳐서 온 관절염도 그게 관절염에 해당되고, 드물게는 골개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에도. 보통은 히프 페모랄 헤드, 대퇴골대에 생기는데 무릎에도 골개사 생기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보통은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골개사가 뭔지를 모르실 텐데, 그 골에, 그러니까 그 뼈죠. 뼈에 가는 혈액 순환이 안 돼 가지고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푸석푸석해진다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주로 이제 저도 엇가닥 당시 배울 때 이 고관절, 힙부 관절에서 생기는데, 이제 무릎도 가끔 온다 이 말이죠. 류마티스는 어떻습니까? 류마티스도 적응증이 됩니다. 류마티스도 무릎에 가끔 그렇게 와서. 그러니까 류마티스 환자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류마티스가 많이 진행이 돼 갖고 이제 퇴행성이 동반되는 거죠. 류마티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퇴행성 무릎 관절이 막 파괴되니까 류마티스 심해지면. 그러면 힙부 고관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시죠. 그건 더 힘들 것 같은데, 수술이. 힙부는 어프로치는 좀 힘든데 경과는 오히려 무릎보다 더 좋은 걸로. 이 재활치료도 재활도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연세 많은 사람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그 대퇴골 헤드, 우리 그 골반뼈에 붙는 이 부분에 이제 괴사가 오거나 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수술하지 않고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들어보면 80이 지난 분도 수술한다면서요? 거기 대퇴경부 골절 같으면은 이 힙부 골절이 있으면은 뼈를 붙이는 수술은 거의 실패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은. 이게 이제 혈액 순환이 여기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무혈성결사도 생기고 관절 안쪽에 관절액에 의해서 이게 골절 부위에 스며들기 때문에 진이 뼈가 잘 안 붙고 골막도 한 층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분류압이라는데 뼈가 안 붙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뭐 70세 넘어가면 인공관절 반만 이쪽만 치환하는 거랍니다. 그거는 그 시멘트로 고정하기 때문에 그 반만 지원한다는 게 이게 만약에 해두면 이게 반을 자른다는 게 아니요. 히프 관절이라는 거는 골반하고 대퇴로 이루어져 아하, 있다. 그렇죠. 대퇴 쪽만 바꾼다. 아, 대퇴 골반은 쪽만. 손 안 대고. 근데 그렇죠. 그 전치환술은 이쪽도 같이 해줘야 같이 해주는 거. 그 예후는 좋습니까? 네. 좋고. 그거는 수술 시간 좀 더 걸리겠네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장생 워낙 손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다행이고. 양쪽을 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다 들었는데, 그건 사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예. 환자를 위해서도 그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래 이게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상당히 큰 수술이거든요. 그러네. 예. 옛날에 우리 의과대 다닐 때는 뭐 거의 특별한 의사들만 그 수술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는 김영용 선생님 같은 예. 분이 내 기억이 나는데 영국에 가서 공부해 와가지고요. 그래서 큰 수술이기 때문에 뭐 이제 출혈도 좀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절대로 동시에 안 합니다. 저도 과거 경험이지만 한꺼번에 해가지고 출혈이 많아가지고 뭐 신부전도 급성 신부전 생겨가지고 뭐 고생한 그건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 뭐였죠? 15년 15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양쪽에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했습니까? 물론 환자가 꼭 해달라고 했겠지만은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젊은 그때만 해도 비교적 젊은 의사니까 좀 이렇게 예, 그렇죠. 의지가 이제 그랬겠죠.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뭐 환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도 지금은 아무리 요구해도 안 해줍니다. 그거는 환자를 위해서 예. 당장 수술비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경제적으로도 환자가 더 손해가 되죠. 그리고 생명이 그만큼 더 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잘 좀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오늘 뭐 이 정도로 줄였으면 하는데 뭐 특별히 그 정형외과 환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30년 됐는데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수술 자체가 이게 우리 인체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고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은 어떤 사람은 수술하는 쪽으로 하겠지만 저는 뭐 두 개가 경과가 비슷하다면 수술 안 하는 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 사진에 아무리 많이 딸가져 있어도 그럴 때 크게 통증이 없고 크게 불편 안 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막 증상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걸을 때 쩔뚝거려야 될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되고 요즘 뭐 다른 병원에서는 조금 이 수술하는 적응증이라는데 그걸 좀 너무 넓게 잡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우리 그 장 부원장님 그 말씀 참 훌륭한 말씀이신데요. 세상이 이제 물질 중심이 되고 이 돈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에 돈을 중시하면은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의사로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 수술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뭐 부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중요한데 지금 뭐 정형외과 전문 병원도 많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나가서 개업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들어보면 대부분 다 오히려 전자거든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이제 어떤 그동안의 신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이것이 계속되다가 보면 이제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명예원장님이신 백성원 선생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를 선택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의사의 인간성을 봐라. 그 인성이죠, 인성.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인식이 올바르게 된 의사냐. 그 말은 이제 금전이나 이런 데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최소한도 세 사람 의사에게 물어보고 하라. 자기가 좀 믿을 만한 의사 세 사람에게. 저는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봉생 신경외과에 제가 쭉 이렇게 끌고 올 때까지 제가 생각해 think twice. 두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second opinion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제 세상이 더 나빠져서 그런지 그 우리 백 교수님은 세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opinion, second opinion, third opinion까지 이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저는 우리 봉생병원에 이제 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 의료의 어떤 그 정말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도록 하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학회나 지혜에 가서 말이죠. 그런 얘기들 선배로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해갑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뭐 해갑도 없어지고 뭐 진갑도 없어지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60 정도 되면 대선배잖아요. 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많이 학교도 안 갑니다만 저는 지혜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의사의 그 어떤 그런 철학이나 환자에 대한 어떤 자세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 세션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좀 나서고 그럼 이제 부원장님 같은 분들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좀 바로 잡아지지 않겠느냐. 결국은 환자에게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 우리 의사의 존재 이유가 밝혀지는 거잖아요. 아무 존경도 못 받고 뭐 의사 가면 뭐 손가락질 당하면서 돈만 좀 벌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 의사들이 그 점을 좀 스스로 많이 좀 고민들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나중에 70, 80이 되어서 모든 걸 떠날 때쯤 되면 아마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생이 과연 뭐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한 코멘트만 우리 장 선생님 철학을 한 번 더 듣고 오늘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후배들한테도 좋은 인생 같은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사를 보니까 정말 그 인성교육,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는 거, 그것이 참 소중한 가치다. 그래 하는 것을 제가 더 느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예.